최근 지구가 지난 수천 년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워지면서 폭우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달러 가치는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숙박 공유 규제 조례안 시행이 오는 9월까지 연기됐습니다. 식품의약청 FDA가 사전 피임약에 대해서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승인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뉴저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재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지구가 지난 수천 년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워지면서 폭우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런 온난화를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지하려면 약 500기가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만을 방출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1일 사이 버몬트에는 2달치 강우량이 이틀 만에 쏟아졌고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지독한 열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으로 위험한 연기를 뿜어대며 타고 있는 캐나다의 산불은 전례가 없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불협화음이 기후변화 탓이라고 지적하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기상이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방출로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가 올라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지구 온도는 3도까지 더 오르게 되고 올해의 기후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재앙이 시작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체로 따뜻한 기온을 보여왔던 7월 4일은 올해는 역사상 최고 더위를 기록하면서 지구 전역 평균 기온이 섭씨 17도에 달했고 지난 12,500년 동안 가장 더운 7월 4일이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열파가 동남아시아와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등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기온이 40도를 넘고 다습할 경우 땀을 흘려도 인체가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어린이와 노인, 실외 노동자들은 특히 위험한데 이번 주 남부 지역에서는 1억 명 이상의 주민이 이런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극단적인 기후재난은 바다 수온 상승과도 관련이 있는데 세계 해양 표층 온도는 올봄 최고 기록을 세웠고 평년보다 평균 1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서양과 멕시코만의 높은 수온은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더 강력한 태풍을 만들어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는 모든 국가의 탄소 배출을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고 금세기 중반까지 지구온난화 오염물질의 매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시사하면서 연준의 긴축 조치가 종료될 거란 기대감도 커집니다. 이런 추세에 달러 가치는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1% 각각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0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소폭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2% 상승을 하회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 각각 올랐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일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데 이어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걸 또다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로 중앙은행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는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에 따르면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오늘 오전 기준 99.81로 100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4월 100.39를 기록한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연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9월 114.11과 비교하면 10개월 만에 12%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기준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효과로 127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1달러가 1270원대까지 하락한 것은 지난 6월 16일 1271.9원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시장이 가장 바라던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이었죠.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승리를 선언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경계도 여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러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약화를 시사하면서 경제 연착륙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하고, 최신 데이터들은 과거에 많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인데,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6월 9.1%에서 올해 5월 4%, 6월에는 3%까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견조한 노동시장이 아직 크게 약해지지 않았는데도 최근 몇 달 동안 기조적인 물가 흐름이 낮아졌다는 것이 더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점은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 없이도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공급망과 에너지, 부동산 및 노동력 등의 충격이 가해졌고 예상보다 길어지긴 했지만 이제 대부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가장 큰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주택 비용은 팬데믹 기간 급등했지만 크게 둔화했고 앞으로 수개월간 공식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놀랍다며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으면 올해 인플레이션은 약 3.5%로 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년간의 경제적 롤러코스터 상황에서 배웠듯이 몇몇 자료만으로 추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도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좋은 뉴스는 정말로 좋은 뉴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뉴욕시는 이달부터 숙박 공유 규제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은 오는 9월까지 연기됐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에어비앤비는 맨하탄 뉴욕주 법원에 단기 숙박 공유 규제 조례가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조례 시행은 뉴욕시 정부와의 합의로 오는 9월까지 연기됐습니다. 올해 1월 마련된 뉴욕시의 단기 숙박 공유 규제 조례는 지난 3월 발효됐고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사업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 수익, 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그동안 에어비앤비 사용 시 숙박세는 징수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아 왔는데 이런 정보를 근거로 주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례 위반 벌금은 최대 $5,000에 달합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이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요커들은 숙박 공유로 30일 이상 장기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결국 저렴한 임대가 사라질 거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기 숙박업자들도 어제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등록과 추가 세금 등 부담이 커지면 폐업하거나 압류되는 업소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응급 사후 피임약만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사전 피임약에 대해서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승인을 내렸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프랑스 제약업체 HR 파마가 만든 사전 피임약 오피를 처방전이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전국에서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사전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돼 피임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널리 보급돼 왔지만 혈전증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FDA의 승인에 대해 피임에 대한 접근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정표라고 보도했습니다. 피임약 오필 제조업체 페리고는 여성들이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에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일부 여성에게는 피임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는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승인하라는 압력이 가중돼 왔습니다. FDA의 약물평가 연구센터 소장인 패트리샤 카바조니 박사는 성명을 통해 이 약은 콘돔 등 다른 비처방 피임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시대로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필의 피임률은 93%인 것으로 알려졌고 복용 시 불규칙한 출혈과 두통,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FDA 자문단은 약의 부작용보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더 많은 여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미국 시민권 취득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신고한 뉴욕 일원 한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상은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국적 상실 신고는 미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한국 장기 방문이 급증하고 사증 발급이 필요해지면서 국적 상실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집계 발표한 2023년도 상반기 민원 업무 실적 결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처리된 국적 상실 건수는 1,074건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적 상실 836건과 비교해 238건, 28.5% 늘어난 겁니다. 최근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한국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이 많아졌고 이 경우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적 상실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사증 발급 건수는 1,70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971건에 비해 76%나 급증했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갖게 된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이탈의 경우는 올 상반기 326건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335건과 비슷했습니다. 복수 국적 회복, 보유 처리 건수는 4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8건보다 12건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총 민원 건수는 25,213건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 28,364건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 영사를 늘리고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 동포들의 공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편리성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총영사관은 민원실 개방 시간을 확대했고 지난달부터는 무인 순번 대기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전기차를 구입하거나 리스 시 최대 $4,000가 지급되던 보조금 프로그램은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지난 4월 중단됐었는데요. 뉴저지 공공사업위원회가 차지업 뉴저지에 4년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보조금 지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10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45,000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4,000, $45,001에서 $55,000 사이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1,500의 보조금을 환급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전기차 구입 또는 리스 시 최대 $4,000가 지급되던 보조금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7일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또 전기차 대량 보급을 위해서 사업체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클린 플릿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최대 $10,0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최소 3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 전기차 수는 2022년 말 기준 9만 1,560대로 전체 차량의 1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뉴저지주는 전기차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다세대 거주 부동산 소유주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34개 주 이상이 정부기기 내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20여 개 주에 있는 대학들이 역시 틱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주립대학 교수진들이 이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자율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그레그 애보트 주지사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의 주립대학 교수진들을 대표하는 독립기술연구연합을 대신해 컬럼비아 대학교의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는 텍사스 주정부의 공공기관 틱톡 금지 조치에 반발해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텍사스 주립대학 교수들은 주정부의 조치로 인해 틱톡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고 주정부가 소유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공공기관 온라인망에서도 틱톡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애보트 주지사는 지난 2월 틱톡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보안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수정헌법 1조 연구소 전무 자밀자퍼는 주립대학 교수진이 틱톡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데이터 수집 및 허위 정보에 대한 합리적 또는 헌법적 대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립기술연구연합은 텍사스주의 틱톡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 연구소 변호사 라미아 크리시나는 텍사스주가 틱톡을 금지한 건 모든 대학의 생명줄인 학문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학계에서 틱톡을 연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앱과 관련된 위험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정치권이 지난 2021년 주 감사원 보고서에서 지적된 타운 정부 행정관에 대한 주법을 넘어선 과도한 특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 시의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타운 행정관과 맺은 계약서 내용의 주요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행정관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6명 전체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는 계약서 내용을 의원수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변경하는 안건을 표결 처리한 겁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스테파니 장, 박재관, 민석준 의원 등 3명이 찬성표를, 제이슨 킴, 마이클 비에트리, 샌디 페레라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김 시장이 찬성하면서 통과됐습니다. 뉴욕주 사관이 과속 위반의 범칙금 추가 수수료를 최초 범칙금의 최대 10%까지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제한 속도보다 10마일까지 빨리 달리면 범칙금 $45, 30마일 이상 빨리 달리면 최대 $600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칙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회 위반 시에 $85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위반 건수와 지역에 따라 액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범칙금 외에 지나치게 많은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방법원에 또 한 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뉴욕 출신 한인 전명진 판사는 지난 10일 연방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되면서 연방 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전명진 판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한인으로서는 물론 아시아계로서도 최초의 연방 판사가 됐습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형사법 및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매사추세츠 주 법원 판사로 임용돼 활약해온 전명진 판사는 4세 때 미국으로 이민와 어릴 적 홈리스 쉘터에서 기거하는 등 역경을 딛고 법관으로 성공했습니다. 형사법과 인권변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매사추세츠 슈퍼 변호사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 금액은 $9억 육박하고 있습니다. 7억 5천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있던 이날 파워볼 당첨 번호는 23, 35, 45, 66, 67, 파워볼 넘버 20이었습니다. 플로리다와 인디애나주에서만 파워볼 번호를 제외한 5개 숫자를 맞힌 2등이 나와 각각 $1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게 됐습니다. 내일 오후 7시 59분에 추첨되는 상금은 8억 7,500만 달러로 파워볼 역대 당첨금 7위를 기록했습니다. 1등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세전 약 4억 4,19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적지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종종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